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알아볼까요? 네. 네. 기업의 어벤져스입니다. 네.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일단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제 막판 총력전으로 모든 총수가 다 달려갔잖아요, 네. 전날. 네. 어제 이제 협상 끝나고 그 여왕구 본부장도 말했던 게 물밑 작업을 총수들이 많이 해준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네.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전망을 할 수 있을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공항에 가서도 계속 서 있었는데도 총수들을 못 만났는데 네. 정말 긴박하게 움직이면서도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번 우리나라 관세 협상은 사실은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해도 안 되고 EU하고 비교도 안 되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네. 부분을 이해하셔야 네.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 왜 역할이 컸었고 다른 나라와 달리 뭐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국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거는 일본과 유럽과는 달랐답니다. 뭐가 달랐느냐? 2020년 팬데믹 이후에 네. 바이든 정부 때부터 사실 그슬 올라가야 되는데 팬데믹이 딱 터지고 나서 미국이 아주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조업의 로케이션이 국내에 없으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구나 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네. 우리가 팬데믹 때 한국이 되게 강했잖아요. 그쵸. 대한민국이. 그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마스크도 우리가 생산할 수 있었고 네. 바이오도 가지고 있어서 그쵸. 뭐 백신도 다 생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봉쇄가 돼도 뭐 큰 문제가 없는 우리 안에서 정도의 해결이 아예 되니까. 되는 거죠. 그쵸. 미국은 이게 다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절실하기를 깨닫고 그 전에 세계 정세는 국제화라는 세계화 국제화라는 이름으로 낮은 임금을 찾아서 계속 옮겨가는 제조업의 어떤 현상들이 네. 있는 반면에 팬데믹 터지고 나서 이 현상을 다시 보게 됐고 그래서 시작된 게 리쇼링을 네. 해야 되겠다. 그쵸. 그리고 국가 기반 산업과 밀접한 제조 기술은 국내에 둬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이어졌고 이게 미국의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정부가 바뀌더라도 네. 이건 연속해졌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의 핵심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유럽은 단순히 뭐 무역의 어떤 흑자 뭐 이런 거였는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다른 거예요. 한국은 투자 외에 받을 게 되게 많았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그걸 알았고 이 지렛대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걸 처음 작전을 짜고 들어갔고 그래서 올라가 보면 지지난주에 네. 이재용 회장의 그 대법원 판결이 있던 그 주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3명의 총수를 만났어요. 네. 그때 정의선 회장, 네. 그리고 구광모 회장, 그리고 김동관 부회장을 만났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판결이 끝나고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만났는데 그렇죠. 김동관 회장 4대 그룹이 아니잖아요. 왜 꼈을까? 여기에 이제 핵심 키워드가 있는 네. 거죠. 조선을 가지고 뭔가 큰 지렛대를 활용할 생각이구나라는 걸 느꼈었고, 네. 그리고 그 주에 일본이 15% 관세 협상이 끝났고, 그리고 바로 EU가 15% 끝났을 때,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일단 저는 안심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안심한다. 15%가 마지노선이네. 그리고 중국을 먼저 할 줄 알았는데, 중국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면에 미국 정치를 조금 우리 읽어내야 되는데, 트럼프가 코너에 몰렸었죠. 네. 번스타인 스캔들. 요 스캔들이 그쵸. 아주 트럼프 입장에서는 고약합니다. 치명적이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마가 세력이라고 네. 하는 트럼프의 극지지 세력이 이 스캔들이 사실이라면 등을 돌릴 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의 큰 장기가 있잖아요. 뉴스로 듣는다. 네. 그래서 일본 먼저 터뜨렸고 원래 계획은 한국과 일본을 같이 요 카드로 EU를 따내고 이 세 개의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는 게 트럼프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스타인 스캔들 때문에 일단 강력한 건 먼저 터뜨리니까 일본, EU를 터뜨렸고 중국을 우리보다 먼저 사실 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1일 날 아마 발표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근데 중국이 협상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중국은 이제 아직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나마 유리한 국면에 따냈는데 우리에게 따낼 카드는 제가 볼 때 단 한 가지였습니다. 조선. 그리고 절실했겠죠. 네, 조선이 가장 절실했죠. 왜냐하면 이건 국가안보가 밀집해 있거든요. 그렇죠.
이미 아시겠지만 중국의 이 해군 국방력이 미국을 앞섰다는 보고서가 CSIS 보고서가 계속 그쵸. 나오고 있는 이미 나온 상태에서 네. 트럼프는 이 부분에서 양보를 못 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지켜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카드만 가져오면 다른 건 웬만하면 오케이. 그러니까 직전에라도 이렇게 뛰어온 거나 마찬가지인 그러니까 거네요. 사실은 일본과 협상할 때 일본의 재계에서는 안 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요타 뭐 CEO나 뭐 이런 네. 별로 안 갔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총리와 관방성에서 가가지고 그냥 했는데 우리는 이유도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 재계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우리도 알았던 거네요. 알았던 거죠. 그쵸? 결국에는 기술이다. 네. 그러니까 제조 기술을 주고 그들이 원하는 반도체, 조선, 바이오 뭐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지렛대를 삼으면 우리가 유리한 곳이 있다는 걸 알았고 이건 이제 불행 중 다행인데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네. 뭐 계엄 이후에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렇죠. 총선 대선이 6월 3일에 했었는데 이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핑계로 관세 협상을 미뤘던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오히려 다행이었다. 다행이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 된 거긴 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의 역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컸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기업의 역할을 좀 하나하나 보려고 해요. 네.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김동관 부회장 이렇게 갔는데 이제 총수별로 좀 어떤 걸 줄 수 있었고 어떤 역할을 했을 수 있었을까요? 아직 알려진 거는 사실 없어서. 우선 현대차는 이미 선물을 보따리를 안겼죠. 그렇죠. 210억 불을 네. 안겼으니까 추가적으로 할 건 없었고 네.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뭐 현대차는 뭐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는 얘기지만 일본이 15%면 똑같은 조건이면 12.5%를 돼야 되는데 그렇죠. 뭐이 정도 이야기.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현대차는 그 정도만 해도 선방이었다. 선방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2분기 실적을 보면 네. 관세 때문에 손해 본 게 8,20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25% 관세 때문에 손해 본 거란 말이에요. 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현대차가 파는 방법은 도매 판매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딜러들이 직접 판매가 아니고 도매 딜러들이 와가지고 가격을 먼저 조율을 하고 네. 그 가격에서 소비자 판매를 정하는 그 구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요 도매 딜러들에게 관세 20% 올려도 그 가격을 유지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손해가 8,200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15%면 10%포인트가 빠지면 최소한 4천억은 그대로 번 거예요. 네. 예, 하반기에.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현대차는 25% 가더라도 원래 가격 유지하려고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이미 준비했던 게 뭐냐면은 부품 밸류체인 자체를 네, 미국에서 가져와서 그 코스트 다운을 맞추겠다는, 그쵸. 그래서 영업이익을 지키겠다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현대차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저는 정부에게 약간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게 그래요? 뭐냐면 네. 이게 우리가 3,500불이잖아요. 네. 그중에 1,500불은 조선으로 가고 2,000억 불을 뭐 반도체, 바이오, 뭐 그렇죠. 2차 전지를 간다는 네. 건데 그게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펀드식 펀드잖아요. 보증 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미국이 돈을 네. 만들고 네. 그 보증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주고 우리나라 기업은 그 조성된 펀드에서 빌려서 투자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간접의 간접이라서 그 위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정도 보증이면 필요한 건 투자하면 이익이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럼 거기다가 이제 보조금까지 받아낸다면. 네. 그래서 그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이번에 일론 머스크와 계약했던 네. AI6 네. 이 파운드리 공장을 그쪽에 건설하는 것을 아마 이번 펀드로 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렇게요? 텍사스주에 있는 공장이 네. 지금 그 파운드리 공장이 7나노 이상급밖에 못 만들어요. 10나노짜리 네. 공장인데 그 AI6를 만들면 2나노를 네.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것도 생각해 봐요. 지금 삼성전자의 위기를 많이 이야기할 때 파운드리는 분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거든요. 네.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더 큰 거는 삼성전자의 경쟁사들이 고객을 만들어야 되는 네. 구조잖아요. 그렇죠. 이게 컨플릭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보안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미국의 파운드리에 미국 돈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테슬라의 그런 것들 가져오고 파운드리를 미국에서 더 양산을 더 늘린다면 그리고 인텔까지 접는다는 거 아닙니까? 파운드리를. 네. 그러면 미국은 국내
의 파운드리 공장이 TSMC는 저기 조지아, 그쵸. 아리조나에 하나 있고, 요분을 기반 삼아서 분사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 궁금해요. 그동안 그 트럼프 일기 때부터도 공장을 지어 왔잖아요. 그 부분은 감안될 수 없는 거예요? 그땐 그거고 지금은 상관없나요? 그게 다 연장선입니다. 그 투자가 묶여 있는 그래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큰 부담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생색은 내고 큰 부담 없는 정도. 그래도 어쨌든 상징성도 있기는 그렇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수혜를 본 건 역시 하나오션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주가가 어제 13.5% 오르고 오늘 또 오르고 있죠. 사실 오늘은 다 내려갔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강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하나오션은 조방원이라서 조선이라고 따졌는데 사실은 현대중공업은 조선주가 확실하죠. 하나오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완전 자회사입니다. 그러면 하나오션을 우리가 조선으로 봐야 될까 방산으로 봐야 될까? 미국까지 이렇게 들었으면 테마 성격이 지금 굉장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정부사들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아까도 초대 말씀드렸지만 4대 그룹 만나는데 김동관을 만났을 때부터 하나그룹의 역할을 굉장히 높게 사는구나. 그렇죠. 또 하나 의문은 사실 조선은 현대중공업이 더 강하죠. 그렇죠, 사실. 정기선은 왜 빠졌을까? 정기선 부회장 빠졌단 말이에요, 이번에. 아마 하나그룹에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굉장히 빠르게 민첩하게 제안을 한 것 같고, 이번에 뉴스로 계속 나오지만 1m짜리 그 판넬, 그렇죠. 그 판넬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집요하게 요약한 판넬이라고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의 고민은 이거거든요. 제조업을 그 아까 제가 초두에 리쇼링으로 공장을 다 가져온다고 해서 해결될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제조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손끝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조선 산업도 불경기 한 몇 년간을 거치고 나니까 숙련된 기술자를 못 구해서 수주를 해도 못 만드는 사가 되잖아요. 미국은 그게 될까?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사실은. 그 오랜 시간 발달을 안 시켰기 때문에 했던 사람도 못하게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예측을 해보면 트럼프가 30분 만에 빨리 결정을 하고 트위터에 본인이 올렸잖아요. 산하고 싶어서. 3, 40분? 정말 짧게 걸렸잖아요. 전 다 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에는 조선에 대한 굉장한 매력에 대해서 본인이 임프레션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근데 진짜 간절하긴 했나 봐요. 왜냐하면 이런 걸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 이야기로는. 공장도 지어주고 기술도 전수해주고 MRO도 해주고 너희들이 정말 가려운 거 우리가 다 해줄게. 그것만 줘. 그건가요?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요구도 들어줘. 이 카드를 내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500억 불 중에 1,500억 불을 그다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니즈가 크고 아픈 부분을 밀어줬다는 것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을 거고, 이번 걸로 인해서 저는 하나그룹 주를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된다. 자, 보시면 일단 하나오션이 뜨고 있잖아요. 하나오션이 뜨면 연결 기준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제 100만 원에서 좀 미끄러지긴 했는데 다시 100만 황금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 또 하나가 있는데 뭐 하나 시스템이야 같이 가는 거니까 가는 건데 주 하나입니다. 주 하나. 그쵸. 요즘 최근에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지주사. 지주사고 이런 고민이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너들이 이번 상법이 굉장히 강하게 개정됐잖아요. 만약에 워렌 버핏이 큰 맘 먹고 한 2조 들고 오면 하나 먹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상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일단 3%를 적용되죠. 거기에다가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됐죠. 그다음 집중 투표도 되죠. 그러면 일단 감사위원 2명 넣은 다음에 계속 괴롭힐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재벌 기업들이 핵심 계열사들은 그냥 뭐 늘 두고 놔뒀는데 이번에 상법이 개정되고 이런 주제로 가면 자사주 강제 소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경영권을 보호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경영권 방어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주가를 높이면 됩니다. 주가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고려아인 경영권 분쟁을 보듯이 고려아인이 원래 한 80만, 90만 했다? 못 들어옵니다. 돈이 부족해서.
이제 그런 게 앞으로 저는 굉장히 네. 빠르게 진행될 거라 보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그룹 쪽 들어오면 에어로스페이스 크고 하나오션도 컸으면 주 하나는 그룹 내에서 높일 수밖에 없는 걸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측이 되는데, 어쨌든 이번 관세가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죠. 네. 그리고 품목 중에 하나가 좀 손익계산서를 따져보자면 자동차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2.5%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메리트가 없어졌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 진짜 경쟁이다. 어쨌든 똑같은 선에서 시작이 되는 거라서 정말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번 25% 자동차에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지금 아반떼가 미국에서 판매 가격이 22,125달러예요. 하나로 따지면 3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비슷한 계열이 폭스바겐 제타인데 제타가 22,995달러, 3.8% 쌉니다. 네. 그러면 소나타는 얼마에 팔리느냐? 소나타가 26,900불에 팔려요. 네. 근데 캠리가 28,400불, 5.3%죠. 근데 여기 2.5%가 지금 관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캠리하고 가격 차이를, 그러니까 현재 5.3%에서 2%밖에 차이 안 나게 됩니다. 그렇네요. 그죠? 그건 굉장히 메리트가 없게 되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실 소나타가 캠리하고 비교되는 것도 뭐 지금 와서 비교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보면 현대차는 지금까지는 가격을 안 올리고 고수했잖아요. 그렇죠. 안 올리고 그러면 앞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릴 수가 쉽지 없어요. 않죠.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대차의 영업이익을 사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작년에 영업이익을 사수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 현대차는 미국 내 생산 기지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막 뚝딱뚝딱 되는 것도 되는 사실 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210억불을 보고 투자를 한 이유도 이 상황이 계속 가면 미국의 이 변수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내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현재 미국 내 판매되는 현대차가 작년에 171만 대, 그 중에 약 70만 대가 지금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하고 올해까지는 한 90만 대 생산 가능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국내에서 가야 되잖아요. 국내에서 생산해서 가는 자동차들이 대부분 고가 자동차입니다. 뭐 예를 들어 제네시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SUV 카든지. 문제는 뭐냐면 현대차의 가장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이 모델 라인이 바로 제네시스와 SUV 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가격을 올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5%로 우리가 감내하려면 약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죠. 내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지금 어쨌든 기술력이라고 하지만 그럼 그런 방법이 이렇게 쓰겠죠.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낮아진 이유는 아까 현대차의 판매 방식을 이야기했잖아요. 딜러에게 도매 사고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딜러에게 주는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딜러 네가 더 먹어라, 마케팅을 더 쓰고. 지금 이렇게 아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현대차가. 그러면 어쨌든 현대차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은 2분기 영업이익 선에서 더 이상 오르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우상향을 바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맞는 거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현대차는 반영되고 있고 큰 메리트가 없는 거죠. 토요타보다 현대차가 훨씬 더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렇죠. 일본 관세 협상 끝나자마자 토요타가 12.8%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혼다가 18% 올랐고, 일본은 그만큼 절실했던 것이고, 현대차는 기대의 선만큼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2주 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반도체 의학 정도가 남았는데, 어제 정부 발표는 불리하지 않을 거다, 타국에 비해서라고 했는데, 그 불리하지 않다라는 게 뭐 수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반도체하고 의약품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반도체는 아까 조선을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는 절실하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어쨌든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는 뭐 자기 나라에 없으니까. 이 반도체는 사실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좀 당당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재용 회장이나 삼성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다 퍼주는 것보다 TSMC는 7나노 이하는 안 보냈단 말이에요. 7나노 이하는 아예 보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리조나 공장에 있는 게 7나노 이상급만 보냈거든요. 범용만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 보안상 대만의 자기 나라 타이완에만 3나노 이하 공장을 놔둬서 이제 어떤 안보상으로 지키는 건데. 근데 그건 또 똑똑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기회이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파운드리는 뒤쳐져 있는 것이고 지금 계속 오히려 마켓 쉐어가 반대로. 네. 지금 10%더 떨어졌잖아요. 네. 중국도 따라오는 추세에 지금은 삼성은 생적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메모리는 문화에서 지키면 되는 것이고 파운드리는 차라리 네. TSMC가 못하는 걸 줘버려서 그 계기로 삼아라. 이거를 계기로 삼아서 미국에게 지렛대 삼는 게 네. 전략적으로 좋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떤 안보나 기술력을 위해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파운드리는 큰 상관이 없죠.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메모리 네. 강자니까 네. 파운드리는 다양하니까. 그것도 방법이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테슬라의 AI6 칩을 가져올 때 네. 그를 염두에 두고 텍사스 공장에다가 새로 들어오는 투자는 3나노 이하 공정을 네. 거기다가 깔 걸 고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네. 분명히. 그럼 의학은 지금 셀트리온도 거기 공장 더 한다고 하고 하는데 의학은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학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이런 고민에 빠질 거예요. 네. 지금 이거 관세 좋잖아요. 미국 네. 입장에서는 뭐 그렇죠. 투자하고. 그런데 이게 분명히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무슨 후폭풍이 있느냐? 네. 일단 중국까지 15%, 뭐 20% 맞췄어요. 네. 그러면 미국은 대부분 수입을 해서 소비를 하는 곳인데 그렇죠. 당장 소비자 물가 15% 오른다 봐야죠. 그거 전체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도 절반 반영해도 10% 오르겠죠. 네. 소비자가가. 이 고민에서 이 미국 이거 내년 11월 달에 중간 선거인데 트럼프가 네. 그 후폭풍을 어떻게 흔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국의 금리 낮추라고 그 중앙은행장한테 네. 계속 대수 취하고 뭐 종이도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안단 말이에요. 관세로 자기 인기는 얻을지 모르지만 이 후폭풍이 미국은 소비 국가인데 네. 결국엔 그렇죠. 소비자 물가가 오를 거라는 뻔히 알기 때문에 지금 그 환율이 아니라 네. 이자를 금리를 낮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급속셈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제약은 어떻느냐? 지금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북미 수출액이 셀트리온이 1조 453억 했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가 1조 1,700억 했어요. 네. 전체 매출에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체 매출의 30%를 북미 수출량입니다. 네. 펀드에 참가하겠죠, 이 정도면. 펀드. 거의 2천억 불 펀드에 네. 우리도 달라. 공장 짓겠다. 이미 셀트리온 움직인 것 같아요. 네, 움직인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 이미 움직여서 근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는 조금 결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정확히 말하면 CMO 기업이에요. 네, 네. 그렇죠. CMO. 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벨롭도 하고 네. 고객이 원하면 디벨롭도 해주고 그 다음에 생체 실험도 해주고 네. CRO도 해주고 C 밀가 다 해주는 그러니까 CDMO 방식인데 네. 선승진 회장이 원래 이제 칼을 간 게 뭐냐면 우리도 CDMO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CMO 하는 것이 네. 아니라 왜냐하면 재밌는 게 셀트리온이 기회 되면 셀트리온 말씀드릴 텐데 셀트리온이 수익률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 주가는 안 올라. 그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셀트리온이 히트친 그 약들은 네. 뭐 레주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3년, 5년 전에 이미 시밀러 완성된 걸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떨어지겠죠. R&D 비용도 낮아지고 그리고 생산 원가도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수익은 되게 좋아요. 그 미국이 팔리기 시작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셀트리온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그 다음 메가히트는 뭐지? 답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되는 전혀 안 거네요. 되죠. 새로운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진 회장이 갖고 들어온 칼이 CDM으로 우리도 하겠다는 건데, 네. 이번 2천억 불의 일부를 CDMO로 할 수 있는 쪽에다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식으로. 예. 네.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지금도 주가가 안 오르니까 계속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사주를. 그러니까 투자원 확보가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죠. 그리고 이것도 새 카드처럼 보이기도 할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주가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미국의 어떤 영향이 또 좀 감내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이제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이번 2천억을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총수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이번 결과로 현대차랑 조선업도 당장 주가가 또 차이가 나고 심지어 삼성도 요즘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결론은 났지만 디테일이 남아 있거든요. 네. 사실 이 디테일에서 항상 길어지는 거잖아요. 보조금 문제도 있을 테고 이제는 앞으로 뭐 2천억도 어떻게 쓰냐도 아직은 불분명한 것 같거든요. 이 각 기업별로 그리고 각 품목별로 그러니까 총수의 역할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보완이 돼서
딱 합의가 끝나야 될까요? 우선 저는 한 가지 반가운 건 불확실성 중에 한두 개는 지금 해소가 됐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반가운 겁니다. 네. 관세의 이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꽤 오래 갔잖아요. 오래 왔죠. 거의 한 7, 8개월 간 거 아닙니까? 네. 기업들이 투자 스탑이에요. 모든 기업들이 투자 스탑, 뭐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어떤 것도 이게 해결이 안 되기 상반기는 때문에 사실 그냥 그렇게 훅 지나간 훅 지나간 것 같아요. 거예요. 네. 사실은 지금 계획자면 내년에 반영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저는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내년도 투자 계획을 막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투자 계획을 잡을 때 미국 쪽에 뭐 공장 건설뿐만 아니라 이 불확실성을 해소된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해서 총수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 그 총수들도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총수들의 역할은 사실은 M&A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이나 기업들과 어떻게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인을 요즘은 그렇죠.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으로 가야 된단 네.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달라진 게 투자층분들 잘 모를 수는 있는데 이전 총수, 뭐 이건희 회장, 네. 구본무 회장, 정몽구 회장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불가불의 관계였어요. 그룹과 그룹 간의 관계. 그렇죠. 절대 협업도 안 하고 네. 간섭도 하지 않고 약간 완전히 불가불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뭐 그쪽 사업을 뛰어들면 운수가 되고 그렇죠. 뭐 그런 거 했는데 지금 3, 4세에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오픈 이노베이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소,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네. 그다음에 뭐 반도체도 지금 그렇죠. AI도 네. 그렇고요. 그럼 지금 총수의 역할은 누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잘하느냐가 저는 향후 게임의 향방을 굉장히 바꿀 것이다. 그럼 요 세 명의 오늘 이제 이 주제 세 명의 성향을 보셨을 때, 사업 스타일을 보셨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현대차가 오픈 이노베이션 제일 적극적인 것 같아요. 어떤 정의선 면에서요? 회장이. 왜냐하면 이전에 수소 임명 때도 정의선 회장이 나섰고요. 그쵸. 네, 그리고 2차 전지에도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최태원 회장도 만나서 뭐 협업하자.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도 만나서 협업하자. 자동차 전장 뭐 LG하고도 뭘 하자.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이전과 달리 2차 전지, IT 전기전자, 반도체 다 협업되는 거잖아요. 네. 하기가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인 회장도 맡고 있으니까 네. 아마 정부에서 그런 좀 가교 역할을 하라고 또 넛지를 하겠죠. 네. 네. 하고 있기도 네. 하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번 우리가 간세 협상을 보면 이전 세대의 총수들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서로 협업하고 네. 필요한 것은 뭐 빨리 오픈 이노베이션도 하고 이런 사실 것 일기 때와도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많이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는 뭐 시간 지나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그 이전 분들도 계속 봐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요. 격세지감이다. 그래요. 그럼 김동완 부회장도 좀 뭐 덜 하지만 정의선 회장보다는 충분히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하고 봐야죠. 있다. 약간 조용하지만 좀 강한 스타일인 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느낌상. 그렇죠. 우선 하나오션 저는 가장 의아했던 게 우리나라 조선기술은 그래도 현대중공업이라 봐야죠. 네. 역사나 뭐 전통을 봐요. 그런데 하나오션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네. 사실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한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의아하죠. 모 기술을 알아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처럼 조선 1500불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김동관 부회장의 역량이라 봐야죠. 그의 스킬로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용 회장은 어쨌든 뭐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지만 미국의 투자도 해오고 있지만 이 사람의 또 상징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총수를 대표하는 어떤 대장 같은 역할, 뭐 진짜 대장은 최태원 회장이지만 그런 면에서도 역할을 이렇게 있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세요? 삼성그룹에 대한 상징성은 여전하죠. 네. 뭐 국내나 뭐 글로벌하게 이재용 회장은 저는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그러니까 다른 그룹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지금까지. 성향의 물론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사브리스크라는 게 있었기 네.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본인의 성향상 그러면서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이제 사브리스크 해소됐고 네. 또 삼성의 뭐 앞으로 갈 길들이 멀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 위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해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관점에서 후보해서 나가면 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길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대놓고 좀 만나고 대놓고 좀 이 의견을 말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이 그렇죠. 시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반도체의 어떤 돌파구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TSMC와 역발상적인 전략을 펴서 우리 이 나눠줄게. 네. 줄게. 대신 줘. 오다를 줘. 그러면 너희 나라 안에서 우리 얼마든지 만들어줄게라고 전략적인 좀 판단을 한다면 뭐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 새로운 돌파구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전략적인 판단들을 총수를 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네, 오랫동안 끌어왔던 관세 협상 이제 타결이 되면서 오늘 이 총수들 저희는 이제 기업 어벤져스로 지어봤는데 이들의 역할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